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꿈에 그리던 가정을 꾸렸습니다. 부모님이 각각 새 살림을 차리시면서 저는 조부모님 손에 걷고 늘 외로움을 달래며 자랐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서로를 위하고 믿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그런 가족, 그게 제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맘 같아서는 아들, 딸 여럿 낳고 살고 싶었지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기에 딸 하나만 있네요. 그래도 딱히 외롭진 않았습니다. 바로 제 시댁은 그런 꿈을 실현해낸 곳이었으니까요. 정말 모든 게 완벽했죠. 가족 수가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었거든요. 시어머니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고 저희 남편이 바로 장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의견도 제 의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고 도련님은 밝고 싹싹한 성격이었지만 늘 예의가 있었죠. 뭐 해라, 이것 좀 해달라, 넌 왜 이것만 하냐, 이런 실랑이도 한 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언성을 높인 것도 본 적 없고요. 그런데 그 완벽하던 그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뭐랄까, 이 소녀 같다고 해야 할까요? 참 고우신 분이었어요. 욕심도 없고 딱히 바라는 것도 없이 그저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전형적인 어머니상이셨습니다. 우리 큰아들 덕분에 내 노후가 편안하구나 하시며 남편을 바라보시는 눈빛은 정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고요. 무엇보다 저에게도 정말 잘해주셨죠. 이야기로만 듣던 그런 시어머니와는 달리 시집살이라는 것도 한 번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장도 늘 혼자서 하셔서 저희에게는 수육이나 먹자고 부르는 게 고작이었고 시아버지 제사를 제외하고는 집안 행사도 별로 없었어요. 덕분에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결혼 잘한 사람 2위에 손꼽힐 정도였습니다. 1위는 시댁 식구 전부가 이민을 간 친구였고요. 물론 살다 보니 몇 가지 특이한 것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혼하고 새 살림을 차리는 중년 혹은 노년의 재혼 부부들이라는 거죠. 저기 봐 아가, 아우 망측스러워라. 어느 날 시장에 나갔다가 시어머니가 중얼거리셨어요. 저희 앞으로 걸어가고 있던 6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는 두 분이 손을 잡은 걸 보더니 질색을 하셨습니다. 제가 물었죠. 아시는 분들이세요? 알다마다 우리 아파트 같은 동이거든.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이나 마주쳤지. 근데 볼 때마다 주물럭주물럭 아주 더러워 죽겠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요? 전 너무 보기 좋은데. 저도 나이 들면 남편이랑 저렇게 손잡고 다니고 싶어요. 지금도 안 잡고 다니면 늙어선 더 못하지. 그리고 저건 분명 재혼이야. 늙어서 손잡고 다니는 꼴 보니 딱 각이 나오지. 주책인 줄도 모르고. 재혼이면 어때요? 저분들 보기 좋으시지 않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곤 눈치를 보고 슬쩍 다시 물었죠. 나이 들어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니 부럽기까지 한데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요즘 연애도 다 자유롭게 하는 편이고 재혼도 그렇고요. 아이 좋긴 늙은이가 무슨.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아이 젊을 땐 어쩔 수 없지. 뭐 실패했다가 얼른 새 장가 드는 건 뭐라고 하지도 않아. 하지만 나이 들면 새 출발은 그냥 욕심이야. 더러운 짓이라고. 근데 어머니, 나이 들었다고 해서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서로 좋으면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 어머님도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다 늙어 자식들 다 컸는데 혼자 무슨 욕심을 그렇게 부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흰머리에 면사포를 쓰고 주름진 면상에 연지곤지를 바르냐고. 아가, 나도 어릴 땐 나이 들면 다 지혜롭고 현명해지는 줄 알았다. 근데 막상 나이 들어 주변 보니 나이만 들고 늙기만 했지 생각은 똑같아. 어쩜 하나같이 생각도 없고 멍청한지.
좋다고 결혼하면 그 뒤는 남은 자식 생각은 안 해? 어째 부모라는 게 지밖에 몰라. 한심한 놈들. 에이, 그래도 그렇게까지. 아가, 너희 부모님이 둘 다 재혼하셨을 때 네 기분 어땠니? 좋았어? 어머니, 그건 좋았어, 안 좋았어?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물으셨죠. 저 그때는 어렸으니까 물론 좋지 않았죠. 어리니까 더요. 봐라, 자식들 앞에서 그런 짓 하시는 게 짐승이나 하는 짓이지. 어린애들에게는 당연히 상처지만 다 큰 애들 두고 재혼하는 건 상처 이상이야. 전쟁이라고, 전쟁. 재산 분배며 갑자기 가족이 된 자식들은 또 어쩔 거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리 살면 안 되는 법이야. 저는 시어머니의 확고한 대답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그 일을 말했더니 한참을 침묵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엄마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은 확고했어. 세상에 불만도 없고 욕심도 없으신 분인데 재혼만은 질색을 하시더라고. 듣기론 할아버지가 할머니 버리고 다른 여자랑 살았다고 하더라. 어머, 정말? 그래서 그런 거구나. 전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때 알게 된 거니까요. 그땐 이혼이고 그런 게 없었다고 하더라. 이혼하면 여자만 욕먹고 남자가 바람을 피워도 여자 탓하는 그런 시대였잖아. 이혼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 그걸 엄마는 어린 나이에 곁에서 지켜봤고 다른 여자 손잡고 다니는 할아버지 보면서 충격이 심하셨겠지. 그렇겠다. 워낙 소녀 같고 고생도 모르신다는 느낌이 있어서 상상도 못했어. 소녀처럼 사셨으니까 실제로.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 결혼 목표가 우직하고 한눈 안 파는 그런 남자였어. 우리 아빠가 딱 그런 사람이었고 한우물 파고 단순하긴 해도 그것 때문에 엄마가 편하게 사셨지. 돈을 펑펑 벌어오진 못해도 우리 식구들 다 먹여 살릴 정도는 부지런히 벌었고 평생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건 본 적도 없을 정도였으니까. 돌아가실 때도 사망보험금 덕에 큰 고생 안 하고 살았고. 그런 분이라면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 그치. 무엇보다 엄만 아빠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셔. 그보다 더 좋은 분을 찾을 수 없다고 믿으시는 거지. 죽어서도 부끄럽지 않고 싶다나? 아님 다음 생에 태어나도 또 결혼하고 싶다는 말씀까지 하시고. 아, 그렇구나.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와 더불어 죽은 남편에 대한 의리, 또 자식들에 대한 걱정이 더해진 결과라는 것도요. 무엇보다 제 시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남편과 너무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 남편도 답답할 정도로 올곧고 한우물만 꾸준히 파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건 직업에서 드러나는데 용접사로 일을 하는 남편은 처음 입사했던 그 공장을 20년 가까이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죠. 시아버님, 당신이랑 똑같지? 아니야, 나보단 동생이랑 비슷하지. 도련님? 그런가? 그럼 그 힘든 공부하는 거 봐. 내 동생이랑 아버지랑 얼굴도 비슷해. 뭐 얼굴은 그렇다고 치지만 글쎄요. 저는 그 의견에 완전히 동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도련님은 남편보다 10살이나 어렸는데 오랜 시간 공부만 하며 지내고 계셨죠. 듣기론 어린 시절부터 영재 소리 좀 들어서 좋은 대학도 들어갔고 자격증도 꽤 많이 땄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눈이 높은 탓에 회사에서 쉽게 적응하지 못했어요.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전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었죠. 이에 남편도 답답해서 몇 번이나 말을 했습니다. 너 그냥 눈높이를 좀 낮춰서라도 취업을 해. 나중에 나이 들면 신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 일단 들어가서 경험이라도 해두면 그것도 너한테 이력이 될 거야. 알아, 아는데 해도 너무하잖아. 형은 모를 거야. 그건 내가 해온 공부, 시간, 노력이 그 정도 가치밖에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도 언제까지 이럴 순 없잖아. 엄마도 온통 너 걱정인데. 미안해. 내가 형한텐 면목 없어. 근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야, 나도 가정이 있고 아이도 있고 점점 커가니까 그렇지. 일단 생각은 해봐. 두 사람의 대화는 항상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곤 했어요. 도련님은 남편 앞에서 찍소리하지 못하셨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뒤에도 시어머니와 도련님, 생활비와 저희가 사는 곳 아파트 대출금, 아이 교육비까지 감당하는 건 온전히 우리 둘의 몫이었죠.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용접 기술사들은 돈이 제법 법니다. 그럼에도 우린 목돈을 모아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죠. 돈이 모일만 하면 시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하거나 무릎 고관절 수술 혹은 도련님의 교육비로 지출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일을 놓을 수 없었던 거죠. 아이가 어려서 제대로 된 일자리는 아니었지만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5시간 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이번 달에 또 돈이 좀 부족하네. 카드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러는데. 어머님이 동네 사람들이랑 놀러 간다고 해서 좀 쓰신 모양이야. 내 동생도 무슨 교육이 있다고 하고 가져갔고. 미안해, 당신까지 일하게 만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난 괜찮아. 저축한다고 빼놓은 돈 때문에 빠듯한 것뿐이고. 동생 이번엔 이력서 내본다니까 좀만 참아보자. 뭐 솔직히 전 불만은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모두를 책임지는 걸 보면서 든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좋은 분이셨고 도련님도 마음씬 착하셔서 남편 말씀이라면 아버지처럼 떠받들었으니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졌고요. 그래서인지 비록 명품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떠나진 못해도 주말에 함께 먹는 돼지고기 삼겹살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시어머니의 행동이 수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 가방 새로 사셨네요? 예쁘네요. 어머님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근데 뭔가 익숙한 마크라 고개를 갸웃하고 다시 물었죠. 어머님, 이거 명품 아니에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이거? 짝퉁! 아니, 넌 짝퉁이랑 진품도 구분 못하니? 하긴 뭐 감쪽 같긴 하더라. 친구가 빌려줬어. 이번에 꽃놀이 간다고 하니까 들고 가라고. 억지로 떠밀어서. 꽃놀이는 저번에 다녀오셨잖아요. 동네 사람들이랑 다 같이 간다고. 전 그냥 순수하게 물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발끈하셨습니다. 꽃이 뭐 그때만 피어? 그땐 그 꽃이 활짝 펴서 다녀온 거고 이달에 피는 꽃은 다른 거지. 넌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내뱉어?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한단 말이야? 아니 전 그런 뜻이 아니라. 시끄러! 됐고 너 그냥 이번엔 집에 빨리 가. 자꾸 우리 집 기웃거리며 훔쳐보지 말고. 내가 너한테 무슨 검사받는 기분이야. 눈치 보여서 뭐 들고 다니지도 못하겠네. 어머님, 제 말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너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면 기분 좋아? 왜? 내가 다 늙어 큰아들한테 손 벌리니 우습게 보이니? 그래서 돈 어디 썼나 감시하는 거야? 저 절대 그런 뜻 아니에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됐다. 기분 상해서 더는 못 듣고 있겠어. 얼른 가! 저는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는 걸 처음 들었어요. 솔직히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죠. 그래도 그때는 제가 물어본 게 불쾌했을 수도 있겠다고 인정했고 정식으로 사과도 드렸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도 받아주셨고요. 그런데 그 뒤로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평소에는 신지도 않던 구두에 진한 화장까지 하고 나가는 걸 몇 번이나 봤기 때문입니다. 전 이전처럼 실수할까봐 딱히 어디 가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횡설수설 설명을 하시더군요. 오늘 좀 꾸미고 오라고 옆집 옆에 내가 하도 닥달을 하니까 나도 불편하고 싫은데 진짜 어쩔 수 없이 정말 억지로 이 꼴을 하고 나온 거야. 예쁘세요 진짜로. 오해하지 말고 어쨌든 난 이만 가보마. 시댁과 저희 집 거리는 고작 20분이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시댁과 저희 집 딱 중간에 있는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특히 점심시간에 시어머니가 예쁘게 꾸미고 나가는 걸 몇 번이나 봤죠.
아무래도 연애하시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시어머니는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둔하디 둔한 남편이 이러더군요. 엄마 말이야,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전화를 받아도 자꾸만 빨리 끊으시고 집에 들렀다 간다는 것도 싫다고 하질 않나. 그럴 수 있지, 뭐가 이상해. 아니야, 이상해. 저번엔 현금이 없어서 카드로 용돈하라고 드렸는데 카드 현금 서비스를 썼어. 뭐 소액이라서 그러려니 하고 말았는데 왜 굳이 현금을? 아, 그래? 그건 좀 그런데. 이유는 물어봤어? 엄마 말로는 시장에서 카드를 안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그런 일 없어서. 요즘 시장에 그런 나쁜 곳 몇 곳 있어. 아직도 그렇게 장사하는 분들 꽤 될걸? 말로 압박은 안 줘도 뭐 계좌이체 떡 하니 써놓고 현금 유도하는 곳도 있잖아. 그런가? 그래, 뭐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근데 당신도 좀 유의해서 봐.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상대로 사기도 많고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사건 넘치잖아. 알았어, 나도 좀 신경 쓸게. 남편과 그 대화를 하고 이튿날이 되었을 때 전 모든 걸 다 알게 되었습니다. 마트에서 퇴근하고 가던 길에 우연히 보게 된 커피숍. 유리창 안에서 시어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손이 겹쳐져 있는 것도 봤죠. 상대방은 중절모의 흰 양복을 입은 신사분이셨어요. 시어머니보다 연변이 있어 보였는데도 꽤나 잘 관리를 한 듯 보였죠. 오해인가 아닌가 이 정도의 느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달리는 열차에서 봐도 그건 연인 관계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시어머니께 직접 여쭤보기로 했어요. 어머님, 오늘 오후에 커피숍에서 한 남자분이랑 계시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잘못 봤겠지? 시어머니는 냉랭한 표정으로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물러서지 않았죠. 어머님, 저 다 봤어요. 그분이랑 카페에서 이야기 나누시는 거. 그리고 손도 잡고 계셨던 거예요. 더 말씀드려요? 아이고 세상에.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가 헬쓱해졌어요. 아가, 그게 저는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쁘지 않다고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이내 할 수 없이 실토하셨습니다. 꽃놀이 갔다 우연히 만난 사이인데 거기서 인파에 쓸려서 길을 잃었는데 마침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친구들도 아직 모르고 너무 민망스럽고 이제까지 연애도 안 좋게 생각했고 재혼은 짐승이 나는 짓이라고 찔러놓은 말들을 어떻게 수습해. 게다가 큰애랑 죽은 그 사람이랑 각별했던 거 생각하면 아찔해. 그래도 남편 그 정도로 꽉 막히진 않았어요. 일단 이야기라도 하면 아서라, 이야기할 것도 없어. 결혼할 것도 아니고 무슨 허락을 받아. 그리고 나도 꺼내기 싫고 그냥 잠깐 친구처럼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비밀을 좀 해줄 순 없을까?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응? 전 그때 시어머니 얼굴에서 마치 소녀 같은 수줍음과 두려움을 동시에 봤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비밀로 할게요. 당연히 남편에겐 말하지 않았죠. 평일 내내 일을 하는 것도 모자라 일손이 부족하면 주말도 반납하는 남편도 시어머니의 변화를 더 의심할 여력이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나 했는데 그건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우습게도 이 비밀이 들통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도련님 때문이었어요. 항상 돈이 없다고 용돈 달라고 조르기만 하시던 도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를 끌고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외제차였죠. 너 저 차 대체 어디서 났어? 아, 봤어? 그냥 조금 모아서 중고로. 거짓말 마. 누가 봐도 새 차인데 중고차라고? 아는 친구가 싸게 준 거야. 왜? 조금씩 갚으면 된다고 해서 목돈도 안 들었고. 뭐 나는 차도 몰면 안 되는 거야? 기회 있을 때 좋은 차 탄다는데 그게 나빠? 그럼 킬로수 확인해 볼까? 중고인지 아닌지 한번 봐봐. 남편의 말에 도련님은 입술이 삐죽 나오더니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 샀어. 왜? 뭐 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도 탈 수 있어. 조만간 취업도 할 거고. 내가 이런 것도 형한테 하나하나 허락받아야 해?
자동차가 사면 끝이야? 관리해야지. 주유비도 있지. 보험료도 있잖아. 근데 나랑 상의도 없이 덜컥 그것도 저렇게 좋은 차를. 당연히 허락 필요하지. 아, 형한테 돈 달라고 그랬어? 안 받아.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는다고. 됐어? 그럼 이제 허락 필요 없지? 더는 잔소리하지 마. 형이 날 이제까지 도운 건 고맙지만 이건 선 넘는 짓이야. 지금 너 말 다 했어? 내가 선을 넘어? 그때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소리를 듣고 튀어나왔고 모든 상황을 다 말했던 겁니다. 대충 그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부자라서 작은 애한테 선물 겸 해준 거라고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그 아저씨는 로또 1등에 당첨된 벼락부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질색을 했죠. 세상에 공짜가 어딨다고 그걸 받아.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그때 도련님이 반박했죠. 아, 내가 바보야? 적어도 형보다 더 많이 배운 게 나야. 나도 다 알아봤다고. 우리 엄마가 하는 말만 믿었을 거라고 생각해? 다 조사도 해보고 진짜라는 걸 알았던 거지. 무슨 조사? 로또 용지 들고 기념 촬영한 거며 주소까지 떼어받고 통장 잔액도 확인했어. 그 아저씨 진짜 좋은 분이야. 그래서 믿은 거고. 지금 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뭐 좋은 분이라고 치자. 왜 그런 선물을 받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 말에 차갑게 대꾸하시더군요.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 수도 있지. 날 좋아하니까. 엄마! 왜? 다 늙어서 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니? 다 사기일 것 같아?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누군가 날 도와줬고 작은 애한테 선물을 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지. 왜 그렇게 애가 삐뚤어졌어? 너 그러는 거 자격지심처럼 보여. 알아? 시어머니의 말에 도련님도 편을 들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형한테만 의지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기대니까 그건 또 보기 싫은 거 아닐까? 자기가 이 집에서 왕대접 받아야 되는데 더 잘나가는 사람 있으니 배가 아픈 거지. 보다 못해서 제가 끼어들었죠. 도련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자격지심이라니, 왕대접이라니. 지금 진심으로 그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자격도 없는 거예요? 다행히 제 말에 두 사람 다 누그러졌고 시어머니는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쪽팔려서 더 그랬어. 아들, 그냥 연애만 하는 거야. 나도 사랑받는 기분 느끼고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기대니까 좋더구나. 그래도 너한테 그간 했던 말은 변함없어. 딱 그냥 친구처럼 만나는 정도만 할 거야. 절대로 선도 안 넘을 거고 재혼도 안 해. 응?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침대에 앉아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은 알고 있었지? 아까 말하는 거 들으니 대충 아는 것 같던데 어떤 사람 같아? 잘 몰라. 나도 길 가다가 봤고. 미안해. 어머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잘했어. 솔직히 듣고 나니 더 찜찜하거든. 차라리 몰랐다면 좋았을 거야. 근데 내가 유리창 너머로 봤는데 굉장히 중후하고 젠틀한 느낌이었어. 중절모에 양복 딱 입고 뭔가 노신사? 그런 느낌이었어. 별 문제 없지 않을까? 그래? 그래, 뭐 그럼 됐지. 이상한 사람만 아니라면. 남편은 내심 걱정은 하는 듯했지만 겉으론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이따금 이전처럼 돼지고기 먹을 때에도 이전과 다름없이 행동했고요. 오히려 달라진 것은 두 사람이었죠. 이전에는 삼겹살이면 사족을 못 쓰고 시어머니도 소주를 찾으며 웃고 떠드는 분위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침울하기 이를 데가 없었던 겁니다. 특히 도련님은 젓가락도 되지 않았죠. 도련님, 혹시 속 안 좋으세요? 왜 그렇게 안 드세요? 아이, 돼지고기는 별로라. 저 원래 체질이 돼지 잘 안 받거든요. 저는 좀 놀라서 되물었죠. 그럼 치킨이라도 한 마리 시켜드려요? 제 말에 도련님은 픽 웃었습니다. 아이, 소고기도 아니고 고작. 진짜 우리 집은 좀 발전이 없는 것 같네요. 됐어요. 많이 드세요. 실제로 시어머니도 소주 대신 와인인지 뭔지를 꺼내서 드시더군요.
그러다 3개월 정도 지난 뒤에는 집에 냄새나고 기름 튀는 게 싫다며 고기 파티 종료를 선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에게 생활비도 받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그때부터 남편은 내내 불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불길함은 현실이 되었고 우린 그 유명한 로또 부자 아저씨를 직접 만나게 되었어요. 싫다는데도 시어머니가 굳이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셨던 겁니다. 아이고, 이제야 그 자랑하던 첫째, 우리 장남이랑 며느리를 다 보게 됐네. 반가워.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그 아저씨는 첫인상부터 불편했습니다. 중후한 외모와는 달리 첫마디부터 반말이시더군요. 우린 어색하게 웃으며 가볍게 목례를 했는데 혀를 차셨죠. 내가 못마땅하는 건 알겠는데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내면 그건 예의를 국 끓여 먹은 거지. 내가 왜 싫어? 순자 씨한테 다 들었어. 아주 날 사기꾼 보듯이 본다고. 남편은 어이가 없어서 인상을 썼습니다. 죄송한데 싫고 좋다는 말은 한 적 없습니다. 그냥 공짜를 받지 말라고 한 거죠. 아유, 깐깐하네. 이게 불 앞에서 일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화끈해. 그러지 말고 나 좀 예뻐해주면 안 될까? 나 돈도 있고 나 같은 사람이랑 친하면 겸사겸사 다 좋아지는 거야. 사람이 너무 올고다도 부러지게 되어 있는 법. 작은 아들처럼 야들야들하게 굴면 더 좋고.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 순자 씨랑 진지하게 교제 중이라 그래. 이것부터 봐. 자기소개도 없이 통장 사본과 로또 당첨 증서를 탁 내밀며 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농협 어딘가에서 찍은 사진까지도 내밀었죠. 남편은 심드렁했지만 전 자세히 봤습니다. 요즘엔 1등에 당첨되어도 몇 명이나 당첨되니 금액이 그리 큰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꽤 오래전 당첨된 거라 그런지 통장에 자그마치 26억 가까이 찍혀 있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죠.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실례지만 결혼하신 적 있나요? 나? 서류상 결혼한 적 없어. 오래전에 사실혼으로 여자랑 살았던 적은 있는데 걔가 바람나서 도망친 적은 있어. 찾으려고도 해봤는데 결혼이라는 게 아니면 아무 권리도 없다는 거 깨달았지. 그래서 이번엔 꼭 결혼하려고 순자 씨랑 말이야. 시어머니는 주책이라며 장난이 심하다며 넘어갔지만 남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말했죠. 엄마,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아까 농담이라고는 했지만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렇다면 난 생각을 좀 해보라고 하고 싶어. 시어머니는 곤란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고 도련님이 반박했습니다. 형이 뭔데 반대를 해? 그 사람 진짜 부잔데. 로또 당첨 증명도 다 있을 텐데 못 봤어? 외제차 끌고 다니고 아파트도 있고 도대체 뭐가 문제야? 문제는 그 사람의 됨됨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돈 자랑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거지가 수상해. 연애만 한다더니 또 갑자기 결혼이라니? 게다가 예의도 없어. 보자마자 반말 찍찍하고 돈이면 뭐든 된다는 것도 이상하잖아. 돈이면 뭐든 되는 게 사실 아니야? 나이가 있어서 빙빙 돌려 좋게 말 못하는 게 죄야? 그리고 형이 그 아저씨보다 나이가 어린데 예의를 왜 따져? 예의는 처음 본 상대한테 다 적용되는 거야. 상대가 어리다고 반말하는 어른들이 상식이 있어 보여? 그게 예의의 범주라는 거야. 무식한 노인네일 수도 있지. 근데 지나가는 사람 다 자꾸 물어봐라. 예의 존나 따지면서 착한 말 해주는 아저씨랑 반말 찍찍하면서 돈 자랑하고 용돈 넉넉히 쥐어주는 어른 중에 누가 진짜 참어른 같냐고. 아마 99%는 돈 쥐어주는 사람일걸? 넌 돈에 환장했어? 도대체 왜 자꾸 돈 타령이야? 내가 환장했대? 그냥 능력 있는 걸 이상하게 보는 형이 이상하다는 말을 하는 거야. 꼭 형은 돈 많은 사람이 엄마한테 접근한 것 자체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왜 우리 엄마 무시해? 그게 아니면 진짜 엄마랑 나 두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기대는 게 싫어 그런 거 아니야? 이 자식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말이 틀려? 지금 형 하는 꼴을 봐. 무조건 의심하고 예의 없다고 트집 잡고
그 사이에서 엄마 마음에 상처 생기는 건 안 보여? 남편은 그 말에 크게 화를 냈고 결국 시어머니가 나서 둘의 싸움을 말렸어요. 다 그만해. 나 결혼 안 해. 그러니까 싸움 그만둬. 별거 아니라고. 진짜 농담이었다며 흐지부지 넘어갔지만 어쨌든 그 일이 있고 시댁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나 바쁘다 하고 짧게 끊어버리셨죠. 심지어 제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챙겼던 시어머니 생신에도 따로 약속이 있다며 우릴 부르지 않으셨고 선물까지 거절하시기까지 하셨어요. 도련님 역시 길에서 마주쳐도 피해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뒤 그 이유를 알게 됐죠. 기존의 집을 팔고 고급 빌라로 이사를 가셨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집에 초대된 것도 이사하고 무려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다시 제대로 만나게 된 도련님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더군요. 형 어때? 우리 집 죽이지? 그 오래된 아파트랑 차원이 다르잖아. 이에 남편은 한숨을 쉬었죠. 그 아파트 아빠 보험금으로 산 건데 그걸 홀랑 팔았다는 거야? 아무리 고급이라고 해도 빌라는 가치가 떨어지기만 한다는 거 몰라? 어차피 지방이랑 아파트라 해도 크게 오르지도 않고 우리가 살기 좋고 시설 좋으면 된 거지. 왜 형이 난리야? 엄마가 팔겠다고 한 거면 파는 거지. 그러자 시어머니도 동조하셨죠. 그래, 우리가 살 집이야. 내가 너희 집 팔았니? 저는 순간 욱했습니다. 솔직히 그 아파트의 관리비며 가스비는 모두 저희가 부담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지분이 없다고 한들 아들이 20년 동안 시어머니와 도련님을 돌봐줬는데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도 차마 뭐라고 하지 못하고 꾹 참았죠. 근데 그 상황에 도련님이 건들거리며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형수님도 부럽죠? 솔직히 이런 거 봤어요? 스타일러에다가 로봇 청소기에다가 저쪽 방엔 안마의자도 최신형으로 있어요. 이런 집 부럽잖아요. 그죠? 네? 저는 딱히... 형수님, 저 요즘 그런 거 엄청 느껴요. 가난한 양반보다 부잣집 노비가 낫다라는 거. 저렇게 뻣뻣하게 굴어봤자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형 좀 설득을 해봐요. 우리도 누릴 건 누려야죠. 형수는 안 답답해요? 저는 곤란한 질문에 그냥 시선을 피했고 우린 그렇게 불편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날은 집들이라고 선물도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도련님을 시켜 창고에 넣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명품 가방을 보여주시며 자랑하셨죠. 이거 봐, 아가. 그분이 여기 집들이로 오실 때 사주신 거야. 어때? 네? 예쁘네요. 명품이고. 그래, 이젠 좀 알아보네. 이 명품이라는 거 말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하고 너네도 이런 걸 좀 사왔으면 좋았을 텐데 센스가 좀 없긴 하네. 죄송해요. 됐어. 내가 뭘 바라겠니. 그렇게 억적같이 돈을 매번 아끼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외식이라곤 매번 집에서 돼지나 구워 먹는 게 전부고 너희 입고 있는 옷도 어디 싸구려 보세. 근데 아가, 너 너무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사니까 오히려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돈이 돈 부르는 거라고. 그뿐만 아니라 이젠 저에게 시집살이까지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이전엔 없던 일이었죠.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급한 일이 있다며 부르셨기에 가보니 손질 필요한 야채가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전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물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그분 생일이 내일인데 당장 일손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너도 거들어야지. 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로 부르시는 건 좀... 좀 뭐? 지금 일의 경중을 따지자는 거니? 아무래도 그렇죠. 전 정말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 생일을 챙기라니. 그깟 마트에서 일해서 돈 얼마나 번다고. 오히려 지금 중요한 사람은 그분이지. 우리 집안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못할 건 뭐가 있어?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넌 내 며느리야. 집안일을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게 며느리 도리고.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나 너한테 엄마 아니고 어머님이야?
근데 왜 이렇게 혀가 길어? 어머님, 근데 아직 결혼도 안 하셨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결혼하기로 했다. 그러니 너한테도 예비 시아버지지. 미리미리 잘 보이라고 내가 너 부른 거야. 큰애한텐 내가 따로 말할 거니까 그 전까지 입 다물고 있어. 괜히 입방정 떨어서 조용한 집구석에 먼지 풀풀 날리게 하지 말고. 솔직히 전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 소식도 소식인데 손질하는 내내 요리하는 내내 트집 잡고 언성을 높이셨기 때문이었죠. 누구보다 올곧은 성격에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한 호수에 물 같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한테 다 시키고 본인은 피부 관리하고 도련님과 선물을 뭘 살지 고민하기만 하셨죠. 그리고 생일 당일에도 저는 빠지지 못했습니다. 마트에 나가지도 못하게 본인이 직접 점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아프다고 둘러대셨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빠지고 아저씨만 추가되니 상황은 점점 더 가관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분에게 이미 여보라고 부르고 계시더군요. 여보 어때요? 음식은 좀 입에 맞아요? 아니 좀 짜다. 어머 어쩜 좋아. 내가 간을 제대로 봤는데 며느리가 좀 그래요. 내가 하도 예쁘다고만 해주니까 음식 솜씨가 도통 늘지가 않더라고요. 그 말에 남자는 껄껄 웃더니 순자씨가 너무 착해서 그래. 옛말에 며느리랑 부거는 패야 맛이 든다고 그랬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호호 웃으면서 말했죠. 며느리가 아니고 여자죠 여자. 부거랑 여잔 패야 한다고. 그랬나? 뭐든 너무 잘해주지 마. 요즘 젊은 것들은 하도 예쁨만 받아서 지들이 혼자 태어난 줄 알아. 시어머니 무서운 것도 알고 부모 앞에서 덜덜 떨 줄도 알아야지. 아니야? 작은 앤 저렇게 싹싹하고 사회성도 좋은데 장남은 좀 그렇잖아. 날 보는 눈도 버르장머리 없고. 그죠?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어떻게든 고치게 할게요. 어련히 때 되면 굽힐까. 자존심 상하겠지. 백날 불똥 튀기며 돈 벌어도 나한테는 안 되니까. 인생은 한 방이고 운이 최고야. 난 넘어져도 참외밭으로 넘어져서 참외를 주울 위인이고. 아니야? 맞죠. 우리 서방이 최고지. 근데 그것보다 더 운이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 빌 게이츠? 아니면 대기업 회장 아들? 아니요, 나요. 내가 운이 제일 좋은 당신을 만났으니 가장 운이 좋죠. 그래, 맞네, 맞아. 역시 우리 순전 센스도 있고 최고란 말이야. 진짜 가관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도련님이었습니다. 도련님은 그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지칭했거든요. 즉, 저희 두 사람을 빼고 자신들끼린 이미 결혼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구나 백화점에서 산 옷을 선물이라고 안겨주고 저한텐 선물도 없이 빈손이라며 타박하는 꼴은 더욱 기가 찼죠. 이 꼴을 남편이 보면 마음이 어떨까 떠올리면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는 어지러울 지경이었어요. 이전에 차라리 몰랐으면 했던 남편의 말이 떠올라 저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평생 뜨거운 불 앞에서 가족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돈이 더 많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린다는 게 제 입장에서도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더니 거짓말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날 생일잔치 끝내고 설거지까지 싹 다 하고 시어머니는 제게 2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바닥에 거의 던지다시피 했죠.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진짜 기분은 더러웠습니다. 돈이 무슨 죄냐 싶었지만 근데 가지고 있고 싶지도 않아서 전 그걸로 돼지고기랑 술을 잔뜩 싸서 집으로 돌아갔죠. 근데 남편이 먼저 와서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있더군요. 여보 무슨 일 있어? 말해봐. 혼자 속 끓이지 말고. 제가 몇 번을 물어봐도 남편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한 것 같아. 말 안 하면 고기 안 구워준다. 우리 삼겹살 완전 쫑이야. 여보 우리 지금 사는 거 어떤 것 같아?
내가 좀 무능한가? 미쳤어? 누가 그런 말해? 설마 어머님이야? 아니야, 그냥 비교 대상이 없어서 그렇지. 내 나이에 나랑 비슷한 환경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뭐랄까, 그냥 내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거? 당신 갱년기야? 왜 그런 쓸모없는 생각을 해? 당신 기술 있지? 그 기술 나이 먹어도 유효한 기술이야. 힘들긴 해도 남들은 하고 싶어도 못할 정도로 특수한 기술이지. 그리고 돈도 그 정도 벌면 엄청 버는 거지. 우리 대출금 갚고 있긴 해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해본 적 없잖아. 무엇보다 이 아파트 대출 1년도 안 남았어. 차 있지, 집 있지, 연금 저축에 노후 대비도 척척하고 있지. 뭘 되돌아봐. 우리처럼 열심히 산 사람 없는데. 그래도 매번 카드로 생활비 쓰고 맞고 하잖아. 그야 시어머님이랑 도련님한테 돈 들어가서 그런 거지. 최근엔 돈 남아. 나 카드도 하나 없앴어. 그 정도로 여유가 넘친다니까? 당신 정말 대단해. 어쨌든 힘들긴 하잖아. 당신 변변한 가방도 하나 못 사주고. 어머? 여자들 중에 명품 관심 없는 사람 많아. 내 주변에도 무슨 결혼할 때 하나 받은 게 전부고 그 뒤엔 아예 안 사는 사람도 많다고. 사는 사람이 여러 개 사는 거지 관심 없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게 나고. 그래도 하나는 있네. 맙소사. 여보, 난 그런 걸로 행복해지지 않아. 난 맛있게 밥 먹고 산책하고 가만히 밤하늘 올려보는 거 그걸로 행복한 사람이야. 그니까 쓸데없는 소리 마. 당신 충분히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난 만족해. 제 말에 드디어 남편의 굳은 표정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우린 그날 저녁 돼지고기에 소주 한 잔을 나누며 기분을 달랬어요. 이전처럼 북적거리진 않아도 나름 분위기 있게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드디어 시댁 모임날이 찾아왔기 때문이었고 그건 우리 집안의 가장 큰 행사였죠. 바로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제삿날 말입니다. 너희 왔구나. 시어머니가 우리를 반기셨지만 그 웃음은 딱딱했어요. 그날만큼은 모두 모여서 음식도 하고 함께 식사하고 제사도 지냈었는데 분위기가 달랐죠. 말도 없고 시어머니는 계속 남편의 눈치를 보고 뒤에서 도련님과 쑥덕거렸거든요. 그러다 제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모두에게 발표하셨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진 정면에서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난 그분이랑 결혼하기로 했어. 그러니 너도 이해해라. 방안이 정막에 휩싸였어요. 남편은 인상을 쓰며 반박했죠. 아빠 제삿날에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급한 건데? 이 사람한테도 말하려고 이 날로 잡은 거야. 왜? 뭐 내가 죄인이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뭐 죽은 사람이 아니긴 해? 나도 여자고 이제 아들한테 기대지 않고 오순도순 잘 살아보겠다는데 뭐가 그리 못마땅한 거니? 엄마, 조금만 더 생각해봐. 사실 네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딱딱해졌어요. 그간의 정을 봐서 말이라도 꺼내는 거다. 도련님도 가세했습니다. 아, 형, 엄마도 오죽했겠어? 형만 아니었어도 사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 안 했지. 형이 엄마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 형이 뭔데 싫다 좋다 더 생각하라 명령이야? 엄마 결정이면 자식은 그걸 받아들여야지. 이 집안에 뭐가 거꾸로 됐어? 넌 가만히 안 있어? 도대체 너까지 왜 이래? 난 사업자금 지원까지 약속받았어. 아빠가 진짜 날 위해서 뭐든 해준다고 했고. 아빠? 야, 이 새끼가. 내가 뭐라고 부르든 그건 자유지. 죽은 아빠? 물론 좋은 사람이었지. 근데 어쨌든 나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줄 정도로 오래 살진 못했잖아. 아빠가 안 죽었으면 형 말 한마디에 바짝 엎드리는 신용도 안 해도 되고 나도 칭얼거리고 유학도 보내달라고 조르기라도 했겠지. 내가 언제 엎드리라고 했어? 그리고 너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한 건 또 뭔데? 못했어.
나 유학 가고 싶었는데 애 낳고 결혼한 건 형이 이기적이었던 거지. 끝까지 책임지든가 어정쩡하게. 더구나 취업도 막 강요했잖아. 새아빠는 안 그래.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뭐든 밀어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효도 좀 하려고. 왜? 그 말에 남편은 뭔가를 누르듯이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곤 좋게 말했죠. 형도 생각이 있어서 그래. 뭔가 이상하다고, 예감이 안 좋단 말이야. 그 말에 시어머니는 발끈했습니다. 차라리 연을 끊자. 나 너 이러는 거 이해 못하겠다. 부모는 언제까지나 너한테 부모여야만 해? 난 행복해질 권리도 없어? 참 못됐다. 나 너 이런 놈인 줄 몰랐어. 남편 없이 고생해서 살던 엄마가 이제야 곁에 있고 싶은 사람 만났는데 찜찜하다, 예감이 안 좋다면서 무조건 이상하게 보는 거야? 됐고, 나도 너 이제 필요 없다. 허락? 하지마! 너 허락받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대신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라. 유산 상속은 한 푼도 못 받을 테니. 남편은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크게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때 차인벨이 울렸고 누군가 문을 두드렸을 때 도련님이 아빠 하고 뛰어나가 문을 열었죠. 근데 현관문에 서 있던 것은 경찰이었습니다. 박순자님,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대충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며 이런저런 걸 말하더니 수갑을 꺼내 들더군요. 찰칵! 채워지는 수갑의 소리가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시어머니가 벌벌 떨며 소리쳤어요. 그 순간 남편이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자지러지듯 웃는 게 꼭 실성한 사람 같았죠. 도련님은 다급하게 아저씨에게 전화를 거는데 받지 않는 듯 몇 번이나 걸더군요. 그러더니 저희 남편을 잡고는 짜증을 섞어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저렇게 잡혀가는데 뭐 하는 거야? 미쳤어? 그 말에 남편은 헛웃음을 흘렸죠. 너희 아빠한테 가서 말해. 난 아빠 제사상 싹 정리해야지. 하늘에 계신 아빠도 많이 놀랐을 텐데 너나 따라가. 아이씨, 두고 봐. 내가 새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도련님은 바로 시어머니 뒤를 쫓아갔고 남편은 진짜 제사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곁에서 손을 거들었고요. 남편이 웃은 것이 마음에 걸려 저는 넌지시 물었죠. 혹시 뭐 아는 거 있어? 아니, 내가 뭘 알아. 근데 아마도 그 아저씨랑 관련된 것은 확실할 것 같아. 일단 치우고 가보자. 내가 짐작이 가는 게 있거든. 궁금해서 뱃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꼭 참고 갔습니다. 마침 그곳에 남편이 아는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사기죄 공범으로 지목받아 끌려온 것이고 공범으로 지목한 사람이 바로 로또 1등 아저씨였던 겁니다. 그놈이 우리 엄마랑 공범이라고 했다고? 남편이 묻자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죠. 일단 그렇긴 한데 피의자이자 피해자가 정확하지. 그게 무슨 말인데? 피해자는 총 3명이야. 각각 횡령, 절도, 사기로 구속됐고. 뭐? 우리 엄마 말고도 다른 분들도 그놈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거야? 대충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 다들 억울하다고 하는 상황인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건 어쩔 수 없는 범죄니까. 그래도 갚을 의지가 없었다고 보기 힘드니까. 어머님 같은 경우는 조사받고 재판으로 가도 풀려날 가능성이 커. 확신은 못해도 대부분은 그래. 그 인간 로또 1등인 건 맞아? 경찰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조사해보니 진짜더라고. 근데 왜 사기를 쳐? 왜? 몇 회였더라? 어쨌든 13년 전에 당첨돼서 거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본인 말로는 그걸 수령하고 바로 빚을 갚았고 그 다음에 당시 20대 여성이랑 결혼까지 했다고 하더라. 뭐? 미친. 그 당시라고 해도 거의 딸뻘 아니야? 아이, 손녀로도 볼 수 있지.
여튼 그 여자 돈 씀씀이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집 빼고 다 털렸다고 하더라고. 딱 2년 걸렸다네. 집이랑 한 1억 정도 남았을 때 정신 차리고 여자 쫓아내긴 했다는데 몇십억 있던 사람이 집 한 채랑 1억 남은 게 불안했던 거야. 그때부터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서 본인 재력으로 꼬신 뒤에 털어먹었나 보더라고. 전과도 있고. 자세히 들어보니 그 남자는 등산이나 골프 혹은 축제에서 혼자 다니는 여성을 노렸다고 합니다. 꽃축제에서 시어머니와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니었던 거죠. 초반엔 자신의 재력을 최대로 과시하며 좋은 곳 평생 가보지 못한 곳을 다녔다고 해요. 스시 먹으러 일본 가고 유럽 데리고 가고 호텔도 5성급만. 그러니 눈 돌지. 물론 상대 여자 쪽에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에게도 그랬답니다. 여자와 딸들에게는 명품 가방을, 아들들에게는 최고의 미래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그렇게 넘어간 피해자는 남편을 믿기 시작했을 테고 그때부터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건물을 하나 매입할 건데 우리 결혼할 사이니 일단 사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미 재력은 충분히 받고 투자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으니 피해자들은 없는 돈 있는 돈 다 끄집어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받은 돈으로 또 다른 여자에게 똑같은 작업을 하고 그렇게 번 돈을 또 다른 여자에게 또 투자를 하는 거죠. 어떻게든 돈을 구하려던 피해자들은 돈 마련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에 횡령도 있고 도둑질까지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 말을 들으며 머리가 아픈지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죠. 우리 엄만 그럼 피해액이 얼마야? 너 동생도 대출 끌어서서 같이 합쳐야 하는데 일단 지금 조사로 나온 금액만 1억 4천 정도. 뭐? 미쳤네. 1억 4천? 아파트 팔고 빌라로 들어가셔서 그나마 건진 거야. 다른 분들은 더해. 2억 6천, 3억 2천까지도 있으니까. 그나마 두 사람은 신용도 안 좋아서 대출이 잘 안 나와서 여기서 끝났다는 게 다행이려나? 만약 너까지 같이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한 거지. 너한텐 접근 안 했어? 보통 그 인간 수법이 돈 잘 버는 자식을 노리는 건데. 어떻게 한번 보기만 할래? 들어가도 되나? 원래는 안 되는데 너니까 그냥 조사하는 것만 살짝 보여줄게. 경찰서 조사실에 보면 그걸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어찌나 뻔뻔한지 몸은 뒤로 늘린 채 여유롭게 웃고 떠들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 인간이 한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 늙은 여자들한테 결혼하자고 합니까? 나 이래 보여도 아직도 젊은 여자들한테 인기 많아요. 내가 말했잖아. 13년 전에는 20대랑 만났다고. 나랑 살았다니까. 그 늑다리 여자들은 내가 좋아서 알아서 돈을 준 거고 난 주기에 받은 건데 그게 왜 죄입니까? 형사님은 바닥에 돈 떨어져 있으면 아 남의 돈이구나. 난 관심도 주지 말아야지 이래요? 이미 피해자들 조사 끝났고요. 당신 저번에도 같은 수법이었잖아요. 그때도 난 억울했어요. 내가 언제 돈 내놓으라고 칼 들었어요? 돈에 미친 것들이 알아서 준 것 가지고 내가 왜 책임을 지고 여기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장난 그만합시다. 조사 성실히 임하세요. 더 보고 있으면 혈압이 오를 것 같아서 우린 그 자리에서 바로 빠져나왔습니다. 반성이라고는 없는 태도에 뻔뻔한 걸 보니 남편이 사람 하나는 잘 봤다 싶었죠. 정말 그 경찰 말처럼 남편 이름으로 뭔가를 했다면 그 액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테니까요. 근데 경찰서를 나온 남편이 찹찹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나한테 왔었어. 뭐? 전 놀라서 눈이 2배로 커졌죠. 그때 고기 먹던 날 기억해? 그치 기억하지. 당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잖아. 그때 그 아저씨가 우리 공장에 찾아왔더라고. 나더러 언제까지 쇳밥 먹고 살 거냐면서 당신 생각 안 하냐고 하더라. 말이 좋아서 기술이지 노가다인데 몸으로 먹고 사는 거 오래 못 간다는 말도 했고 나더러 당신이랑 작은 카페 같은 거 하나 해보지 않겠냐 이러더라고.
진짜? 건물 데려갔더니 막 사람들이 인사하고 사장님 하면서 굽신거리는 게 보이는데 순간 좀 끌리더라. 당신 고생하는 거 마트에서 일하게 한 거 다 생각나면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지. 엄마랑 동생이 그렇게 변한 것도 내가 무능해서 같았고. 그래서 그때 이상한 소리를 했던 거구나. 근데 당신이 돼지고기에 행복하단 말에 정신이 번쩍 난 거지.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 사실 아까 웃은 것도 그게 떠올라서 그랬던 거야.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도 끝날 뻔했던 거고. 그 인간 내가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말을 잘해. 아마 누구라도 그 인간한테 걸렸다면 넘어갔을 거야. 저를 잡은 그 사람의 손이 벌벌 떨리는 걸 보고 저는 심각성을 인지했죠. 진짜로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는 상황을 겨우 피했다는 걸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정말로 다행이긴 했지만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었죠. 어쨌든 도련님과 시어머니 둘 다 그 큰 빚을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저는 속으로 적금이랑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변호사까진 고용해 줄 거야. 작은 투룸 월세 정도는 지원해 줄 수도 있지. 하지만 빚은 온전히 두 사람이 책임지도록 할 생각이야. 여보, 아무리 그래도 1억이 넘는 돈이야. 차 팔고 집도 팔고 명품도 다 팔면 어떻게든 반은 낼 수 있고, 그럼 두 사람이서 4년 5년이면 갚을 수 있어.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기회에 둘 다 알아야 된다고 봐. 하지만 이건 벌이 아니야. 어쩌면 내가 이제까지 너무 감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랑 동생 말처럼 내가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 다행히 시어머니는 사기죄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으로 민사로 빠지게 된 거죠. 하지만 카드, 대출에 더해 주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했기에 초반엔 남편에게 두 사람 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긴 했습니다. 아들, 내가 잘못했어. 그때 그런 말 했던 건 진짜 내가 미쳤었어. 나도 당한 거잖아. 엄마랑 작은 애가 그 큰 돈을 어떻게 갚어? 내가 부탁하마. 형, 나도 잘못했어. 난 그냥 아빠가 가지고 싶었던 거고 다른 의도는 없었어. 난 형보다 10살이나 어리니까 그만큼 아빠 사랑 못 받았잖아. 돈 때문이 아니라니까? 그러나 남편은 제게 말한 그대로 이야기했고 두 사람에게 더는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시간이 흘러 결국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된 두 사람은 빌라를 내놓고 도련님이 신나게 타던 자동차도 팔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명품 가방도 모두 팔았고요.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은 아주 많은 것들이 달라졌죠.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서 사이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배신을 했으니 남편이 용서를 안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우리 가족은 더욱 돈독해졌거든요. 시어머니도 저와 같은 마트에서 일을 하시고 도련님도 회사에 취업해서 빚을 갚고 있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내가 돈 벌어보니까 돈 귀한 줄 알고 또 나름 뿌듯하고 그러더라. 나 적금도 하나 들었어. 이전엔 큰애랑 아파트 하나 믿고 버텼는데 노후 준비도 슬슬 해야지 싶어서. 저도 형수님 연금저축 하나 가입했어요. 이제 빚도 얼추 갚아가니까 이직도 준비해서 좀 더 벌어보려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얼결에 취업한 거지만 지금 생각하니 잘했다 싶고 좀 더 빨리 들어갈 거 후회도 엄청 했네요. 솔직히 사건 터지고 한 1년 정도는 어색했지만 반응이 이렇게나 바뀐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고기 파티도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일을 겪으니 행운이라는 것은 꼭 좋은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기꾼에 다 늙어서 20대랑 만난 걸 자랑하는 남자에게 로또라는 행운이 간 것만 보면 말이죠. 때론 이런 이유로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자신도 그 행운을 쫓으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본인에게도 분명 누군가에게 주어지지 않은 행운이 있다는 걸 잊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남편이라는 든든한 울타리였는데 큰 행운을 쫓다가 곁에 있는 행운까지 놓치게 된다는 걸 다른 분들도 아셨으면 해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올해 말까지 못 받은 행운 받으셨음 좋겠네요.